자, 이번에는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이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부터입니다. 콜버그는 삐아제의 도덕성 발달에 상당히 이렇게 좀 뭔가 나도 이런 거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타율에서 자율로 이런 식으로 도덕 발달을 얘기하는 거 너무 단순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삐아제가 연구했던 방법을 보면 98페이지 상단의 회색 박스 보세요. 그래서 이제 삐아제는 굉장히 아이들에게 다양한 도덕성 판단의 사례를 주고 너는 얘가 도덕적인 거 같니? 얘가 옳은 거 같니? 뭐 이런 걸 물어보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이제 예를 들어 사례를 보면 존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사실은 뭐 이분이 스위스 사람이라서 짱이 맞습니다. 원래는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존이 되는 거고 뭐 원래는 앙인데 이거를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헨리가 되겠죠. 존이라는 아이하고 헨리가 있는데 존은 엄마가 저녁 식사하자라고 불렀는데 문을 딱 열었을 때 문 뒤에 의자 위에 그 접시들이 있는 걸 모르고 열었는데 이게 와장창 깨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헨리 같은 경우는 엄마가 이제 외출한 틈에 저 찬장에 있는 잼을 훔쳐먹을 엄마가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걸 훔쳐먹을래다가 이제 그 컵을 한 개를 깬 거예요. 존은 모르고 접시를 여러 개를 깬 거고 헨리는 뭔가를 훔쳐먹으려다가 컵을 한 개 깬 거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만 얘기하면 컵을 여러 개 깬 존이 많이 깼고 그 다음에 헨리는 하나만 깼잖아요. 이런 사례를 주고 어떤 행동이 더 옳은가 이런 걸 비교하게 했는데 너무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한 많은 실수 그 다음에 나쁜 짓을 하다가 들킨 작은 실수 이런 식으로 대비하는 건 현실 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도덕적인 갈등을 느끼는 굉장히 다양한 사례를 반영하기는 너무 심플하다 해서 기본으로 굉장히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우리가 이제 특정 행동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갈등하지 않을 수 없는 굉장히 그 복잡한 상황을 여러 개를 제시를 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고 이 행동이 과연 옳은가 옳지 않은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왜 그러한지 옳다고 생각하면 왜 그러한지를 물어보는 방식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하인즈 딜레마죠. 유럽에서 이제 어떤 부인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건 A라는 약밖에 없는데 우리 동네 약제사가 최근에 만든 거예요. 근데 만들 때 이제 개발비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약제사가 개고생해서 돈 많이 들어서 이 약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 비싼 값에 팔아야지 나도 돈 좀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인즈 아내가 암으로 죽어가고 있고 이 아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약을 먹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인즈가 자기 재산을 탈탈 털어도 약값에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정말 빌릴 수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돈을 융통해서 빌립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를 들어 4,000달러를 약값으로 부르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합법적인 수단을 다 동원해도 2,000달러밖에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단 2,000달러를 주고 나머지 2,000은 어떻게든 내가 노력을 해서 돈을 벌어서 갚을 테니 일단 그 약을 좀 나한테 팔라. 그래서 우리 아내 좀 살리게 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제사가 단칼에 거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인즈는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강구를 하고도 아내를 살릴 수 있는 약을 구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되니까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약제사의 약을 훔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을 두고 지금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약제사라든지 하인즈의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인즈는 뭐 약제사는 나빠요. 아니 약제사도 열심히 고생을 해서 약을 개발을 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한테 제값을 주지 않고 약을 넘길 의무는 없는 거 아니냐부터 해갖고 다양한 얘기가 나오겠죠. 뭐 아무리 아내를 사랑해도 도둑질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도둑질을 해서라도 아내를 일단 살리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다양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런 다양한 얘기들의 기준이 뭐냐면 옳다 옳지 않다 그 내용 자체가 아니라 왜 옳다고 생각하는가
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그들이 제시하는 논리에 따라서 얘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이렇게 도덕성 발달을 6단계로 구분을 했던 게 콜버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콜버그가 제시한 단계는요. 단계는 102페이지 첫 번째 이제 전인습적 도덕성 단계에 해당하는 1단계, 2단계. 그다음에 103페이지 하단에 인습적 도덕성 수준에 해당하는 3단계, 4단계. 마지막으로 104페이지 하단에 후인습적 도덕성 수준에 해당하는 5단계, 6단계 이렇게 구분을 했던 거예요. 자, 그 전에 101페이지 하단에 도덕성 발달에 대한 콜버그의 기본 입장은 어떠한가? 이거는 내용 읽어보면 삐아제가 인지 발달 단계에 대해서 기본 과정 얘기했던 내용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101페이지 하단의 내용을 봅시다. 도덕성 발달은 개인의 인지구조와 환경 간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자, 도덕적 판단에는 위기적인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1에서 2단계로 갈수록 2단계, 3단계 로 갈수록 도덕적 발달 단계의 수준이 높아진다라고 보았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아동의 인지 능력의 발달함에 따라서 도덕성 발달 수준도 단계적으로 발달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습적 수준의 도덕성이 발달하려면 인습이라는 것은 이 사회 사람들이 합의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빗대어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회적 관점을 어느 정도 이해하지 않으면 인습적 수준의 도덕 판단을 하기가 힘들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삐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 중에서 사회적 관점이 발달하는 건 언제예요? 전 조작기의 자아중심성을 탈피하는 탈중심화가 이루어지는 구체적 조작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구체적 조작기 정도의 인지발달 수준은 되어야 인습적 수준의 도덕성 발달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삐아제식으로 얘기한 구체적 조작기, 즉 아동기에 대응되는 도덕 발달 수준 적어도 인습이 되는 거고요. 그 전 단계인 유아기, 즉 전조작기에 해당하는 시기는 사실 인습까지는 발달하지 못하고 전인습적인 수준의 도덕성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1페이지 똑같은 얘기지만 맨 끝에 상이한 도덕성 발달에는 서로 다른 인지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02페이지 위쪽에 땡 보시면 도덕성 발달의 순서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가 맞아요. 누구나 같은 순서로 도덕성 발달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모든 아동은 동일한 도덕성 발달 순서를 거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가장 마지막 단계인 6단계까지 이르는가? 아니에요. 우리가 도덕성 발달 생각해보면은요, 정말 나이 많은 사람이 도덕적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정말 나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마다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의 발달 단계, 도덕성 발달까지 이르는가는 이건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요. 실제로 가장 마지막 단계인 5단계나 6단계까지 이르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성차별적인 입장의 가장 대표 주자가 앞에서 누구였죠? 프로이트였습니다. 특히 이제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 구항남잠샘 요거 있잖아요. 거기서 남근기라는 남근이라는 말만 봐도 남자들을 중심으로만 주로 프로이트가 얘기를 했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잖아요. 콜버그도 마찬가지예요. 콜버그도 연구 자체를 남자 아동이나 청소년을 중심으로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콜버그의 도덕적 발달 이론에서는 주로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더 도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덕성 발달에 대해 성별 차이가 있다. 남자가 더 많이 발달해.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상당히 도덕 발달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그런 관점을 견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도덕성 발달 이론에 대한 콜버그의 입장은 페미니즘의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얘기들이 쭉 있고요. 도덕성 발달의 세부적인 내용인데요. 자, 102페이지에 붙어 있어요. 자, 요걸로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이제 전인습이라고 하는 것은 인습 전이에요. 근데 인습이라는 것은 사회적 관점을 얘기하거든요. 사회를 구성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각 혹은 사회적으로 약속된
잘못된 어떤 규칙, 이런 관점으로 도덕성 판단을 하는 게 이게 인습 수준인데요. 그러기 전 단계가 전인습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도덕성 판단을 사회적인 관점에서 하기 전에는 누구의 관점으로 도덕성을 판단한다고요? 아까 우리가 타율적 도덕성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이러면 칭찬하고 이러면 혼내요. 칭찬받는 건 좋은 일이고요. 혼나는 일은 나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엄마 말 잘 들어야 해요. 타율적 도덕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까 피아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엄마 말 잘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혼나요. 그래서 결과중심적이고 복종과 처벌지향적인 이런 수준이 전인습의 가장 첫 번째 단계인 1단계 발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 아이들은요, 엄마가 무조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혼나는 건 무조건 나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도덕성 판단에 있어서 엄마는 아빠의 기준이 마치 절대적인 기준인 것처럼 그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절대의 반대말은 뭐죠?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요, 이 상대적인 관점을 가지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개인마다 원하는 것들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개인마다 욕구,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개인마다 원하는 것이 다른데요. 어떤 행위가 내 욕구를 충족하기에 좋은 행동이다 싶으면 이건 도덕적인 일이에요. 근데 어떤 행위가 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좋지 않으면 그건 나쁜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그 사례에서 하인즈가 약제사의 약을 훔치는 거 있잖아요. 훔치는 것. 이것을 약제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내 약을 하인즈가 훔쳐가는 거니까 약제사의 욕구 충족에 이건 반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럼 진짜 나쁜 행동이 되는 거죠. 자, 근데 하인즈의 행동을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아내의 입장에서 하인즈의 그 행동은 남편이 나를 살리기 위해 한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아내는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행동은 아내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도구로서 유용한 행동이 되기 때문에 아내한테는 옳은 일이 될 수 있지만 약제사에겐 나쁜 일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개개인의 입장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그리고 각자는 자기 욕구에 비추어서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한다. 이런 식이에요. 이거는 사회적인 관점과는 상관없어요. 그냥 나의 욕구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다 전인습적 수준의 도덕성에 해당합니다. 얘는 조금 더 절대적 기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건 모든 건 상대적이야. 자기 욕구에 준하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인습적 수준입니다. 이제는 사회적인 관점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부터 읽은 책들 보면 다 주제는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뭐죠? 권선징악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드라마 있잖아요. 드라마들도 나쁜 놈들 당하고 착한 사람들은 결국 해피엔딩이 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원래는 작가가 비극적인 시나리오를 썼더라도 시청자들의 원성 때문에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바뀌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래서 선과 악이 존재를 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사랑을 하고 헌신을 하고 우정을 지키고 의리를 지키고 누군가를 돕고 희생을 하는 건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폭력적이고 욕심쟁이고 그다음에 질투를 하고 뭐 되게 지저분하고 다른 사람 배려를 안 하고 이런 건 나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사회에서 통상 사람들이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 좋은 행동인 거고 나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 이건 나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3단계예요. 자, 이거를 개인 상호 간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통상 좋은 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일을 서로 하자는 얘기죠. 그렇고 이게 이제 대인관계 조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관점으로 얘기하면 네가 당하기 싫은 일은 너도 남한테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대접받고 싶다면 너도 남을 대접해. 이런 거 있죠. 서로가 서로에게
좋고 나쁜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하기 싫은 것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자면 옳은 일을 한다라는 건 그 일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적어도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상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말자라는 이런 거예요. 그리고 통상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우리 또 하자. 그게 서로가 이게 조화롭게 사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4단계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사회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과 좋아하지 않는 일을 지키자, 지키지 말자. 이 정도가 3단계라면 4단계는 아예 그거를 서로 규정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사회적 규칙이나 뭐 약속이나 법으로 만들어 놓고 이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우리가 적어도 이건 지키자라고 합의한 규칙들 있잖아요. 그걸 준수하자라는 거예요. 이건 4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지키자, 질서를 지키자, 약속을 지키자 이런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후인습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인습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인 어떤 약속이에요. 보이지 않는 통상의 약속이라면 이거는 좀 명시적인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근데 우리 그 지구상에는 사회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사회도 있고, 이런 사회도 있고, 이런 사회도 있고, 다양한 사회가 있는데요. 사회마다 모두 규칙이 똑같고 법이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같은 나라라고 할지라도 그 나라의 시대마다 법과 규정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사회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되게 보편적인 건 아니에요. 서로 다르잖아요. 보편적이다라는 건 일반적으로 다들 그러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보편적이지 않아요. 사회에 특수한 어떤 규칙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후인습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정 시대, 특정 사회에 국한된 그 집단의 약속에 매이지 않고 인류의 좀 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윤리를 기준으로 도덕성을 판단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법 이상의 가장 일반적인 보편적인 윤리는 뭐죠?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다. 누구나 존중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특정 사회의 법과 규정을 뛰어넘는 더 보편적인 윤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걸 중심으로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 걸 5단계, 6단계 후인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6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성인군자급, 뭐 예수님이나 뭐 공자나 석가모니나 이런 분들에 해당하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거라서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6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콜버그는 만 60세에 거의 자살로 추정되는 걸로 이제 생을 마감을 하는데요. 콜버그는 자기 생의 마지막 직전에 이 6단계는 보편적인 도덕성 발달에는 포함시키긴 좀 그렇다 해서 6단계를 빼고 5단계까지만 실제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는 5단계와 6단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방식의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특정 사회나 집단의 규칙을 넘어서서 보편적인 윤리, 일반적인 윤리를 기준으로 하여 도덕성을 판단하는 것, 요 정도가 나올 거고요. 그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건 후인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얘기하잖아요. 악법도 법이니까 지키자. 법은 우리가 지키기로 약속을 한 사회적 약속이거든요. 법은 지키자. 이거는 4단계예요. 근데 그 법이 악법이잖아요. 악법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존엄이라든지 보편적인 정의로운 이런 거를 위배하는 법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후인습 관점에서 보면 법은 법이니까 지키자예요? 아니면 그 법이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과 정의를 짓밟고 있는 나쁜 법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그 악법을 지키는 게 옳은 거예요? 거부하는 게 옳은 거예요? 후인습의 기준으로서는 그건 거부하는 게 오히려 옳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덕성 발달을 콜버그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콜버그의 이론에 대한 비판입니다. 자, 105페이지 하단부터 있어요. 그러니까 의의는 여러분들 쭉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판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문화적인 편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인습적 도덕성이 있고, 여기는 인습이고요. 그 다음에 후인습이잖아요. 그러니까 후인습에서는 특정 집단과 사회 혹은 공동체의 약속에 너무 매이지 말고 개개인의 확고한 윤리적 원칙과 보편적 윤리를 따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약간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 있잖아요. 개인의 윤리 원칙을 강조한다는 면에서 이쪽 서구 문화에 조금 더 가까운데요. 사실 우리 동양권의 문화는 도덕성을 얘기할 때 나는 이거를 바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높은 가치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동양의 문화는 개인의 윤리 원칙이라기보다는 공동체를 더 가치 중심으로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콜버그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양의 문화는 인습적 수준에 머물러 있고 서구의 그 문화는 도덕적 수준에서 후인습에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서구 문화의 도덕성 발달 수준이 더 높다라고 하면서 동양 문화의 도덕성 발달 수준을 약간 이렇게 내려보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이게 좀 서구 문화에 편향이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요. 지나치게 남성 편향적이어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도덕적이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이게 콜버그가 왜 옳다고 생각하세요? 옳다고 생각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되는 논리를 어떻게 얘기하는가를 중심으로 해서 도덕성을 나눴기 때문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도덕성의 정의적이고 인지적인 측면에 치중한다. 여기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요, 저스티스예요. 왜 이게 옳은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정의적이고 이 인지적인 측면에 너무 치중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여성들의 경우에는 단순히 이러니까 이게 옳아. 이거는 마치 MBTI에서 T 성향 있잖아요. 이거에 조금 가까운 거예요. 근데 여성들의 경우에는 보통 사람의 마음, 그리고 관계까지를 포함시켜서 그것까지 고려해서 보통 이렇게 관계에 대한 책임감과 배려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를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콜버그 관점에서는 이러이러하니까 이게 옳아. 이런 식으로 딱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성들은 그런데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콜버그 관점으로 보면 이건 좀 도덕성 발달 수준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성들이 도덕적 판단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에 대한 배려 내지는 관계적인 측면을 너무 논리에 치중을 하는 바람에 등한시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남성 우위적인 그런 결론을 내고 있고, 실제로 남성 대상의 연구만 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가 인지발달에서도 나온 거지만 삐아제 인지발달에서도 어른에 의한 가르침, 교육과 훈련 이런 것들을 좀 무시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콜버그에 대해서도 비슷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편향성과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다양한 문화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라는 비판이 있고 그러하다라는 얘기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개념적인 내용은 끝이 났고요. 올해 2024년 시험 문제에서는 콜버그는 등장하지 않았고 삐아제 문제가 단독 문제로 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259페이지에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삐아제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인간은 자신과 환경 사이에 조화로운 관계. 여기서 자신은 자신의 도식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환경에는 외부의 어떤 대상이 있잖아요. 자, 이게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를 뭐라고? 평형. 이게 안 맞으면 맞추려고 하는 경향을 평형화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평형화를 이루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화해서 안 맞으면 조절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감각운동기는 감정구형의 첫 단계, 영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0에서 2세까지를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 시기에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감각운동, 대상형 속성, 목적지향적인 행동.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하위 6단계 1차 순환, 2차 순환, 3차 순환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많이 나오는 건 대상형 속성의 발달 획득이거든요. 자, 2번도 맞습니다. 자, 3번 조절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평형을 이루려고 한다. 동화는 내 기존 도식을 새로운 대상에게 접목하는 거고, 조절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대상에 맞는 도식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자,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기존의 도식을 변경하는 게 아니에요. 대입하는 건 동화가 되는 거고요. 새로운 정보에 맞게 기존의 도식을 변경하는 것. 이거는 조절 맞는 거죠. 자, 그래서 3번 맞습니다. 추상적 사고는 언제 발달해요? 형식적 조작기 청소년기의 사고 특징이라서 4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존 개념을 획득하려면 세 가지 원리. 그렇죠? 물을 더한 것도 아니고 뺀 것도 아니고 똑같아요. 동일성. 아이고, 높아졌지만 폭이 좁아졌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보상성. 원래 병에 담아볼게요. 가역성. 해서 동일성과 가역성과 보상성의 원리를 이해해야 보존 개념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으니 5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올해 나왔던 이 문제 여러분들 풀만한가요? 풀만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누적해서 풀어본 문제가 이제 25문제 중에서 8문제입니다. 8문제예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7장으로 가시면 6장, 그 다음에 7장으로 가시면 생태체계 쪽, 이론 쪽이 있는데 그쪽은 한 챕터에서 최근 문제가 6문제씩 쏟아져 나와요. 근데 대충 거기까지 가면 뭐 여러분들은 그 다음 8장에서 11장까지 공부를 하지 않아도 그 7장까지 내용만으로도 일단 60점은 득점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얘는 기출문제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OX 문제 110페이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10페이지에 첫 번째 이제 피아제 인지발달 관련된 기출 선지입니다. 피아제에 의하면 인지능력의 발달은 아동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성취되며 발달 단계의 순서는 누구나 보편적인 게 맞아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예요. 자, 피아제는 인지발달은 어떤 기제를 통해서다?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다. 그래서 자신을 둘러싼 환경 속의 외부 대상과 평형을 맞춰가는 과정이잖아요. 이걸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2번 맞습니다. 동화는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기존 도식을 변경하는 것이다. 자, 기존 도식을 변경하는 것은 조절이고요. 동화는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기존의 도식을 대입해서 이해하는 걸 동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감각운동기에는 대상형 속성을 획득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감각운동, 대상형 속성, 목적지향적인 행동. 자, 그래서 4번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보존 개념의 획득은 동일성, 보상성, 역조작, 가역성의 원리를 획득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 조작기의 특징인 거고요. 전조작기의 특징은 일단 지읒이니까 지읒. 자아중심성이 강하고 직관적인 사고가 강하고 그 다음에 상징적 사고, 언어의 발달, 물활론, 인공론적 사고, 전환적 추론, 그 다음에 꿈이 실제라는 생각 이런 거 기억나시죠? 자, 전조작기에는 자기만의 규칙을 갖고 있어서 타인을 고려하지 않아요. 이거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자아중심성인 자기중심적인 특성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생각, 타인의 규칙, 타인의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요. 자기 규칙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자아중심성과 관련이 되는 거고 전조작기의 특징이기 때문에 얘는 맞는 얘기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구체적 조작기에서는 놀이와 언어에서 외부의 관점을 고려하지 못한다? 틀리는 얘기입니다. 외부의 관점, 사회적 관점, 타인의 관점은 같은 얘기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기 관점대로만 보는 자아중심성이 강한 전 조작기에는 외부의 관점을 고려하지 못하지만 구체적 조작기에는 자아중심성을 탈피해요. 탈중심화를 통해 사회적 관심을
초점을 수용하기 때문에 외부의 관점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피아제에 의하면 인간은 자신과 환경 사이에 조화로운 관계인 평형화를 이루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추상적 사고는 아까 형식적 조작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일성, 가역성, 보상성 원리는 보존 개념의 획득을 위해서 필요하다. 맞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구체적 조작기에는 보존 개념, 그 다음에 분류 혹은 유목화, 그리고 서열화, 그 다음에 전조작기의 자기중심성을 탈피하는 탈중심화 다 맞거든요. 자, 근데 언어 능력이 혹은 언어 기술이 발달하는 시기는 언제예요? 전조작기입니다. 전조작기는 유아기에 해당하고요. 이 시기가 언어의 결정적 시기, 발달 시기거든요. 그래서 되게 교묘하게 이 4개 중에 하나만 틀리는 방식으로 오답을 만들기도 해서요. 이런 식의 문제는 정말 정신을 딱 차리고 다 내용이 맞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기출 이론 문제입니다. 콜버그는 모든 아동이 동일한 발달 순서, 일단 발달의 순서는 동일하다는 에릭슨, 피아제, 융, 혹은 콜버그 다 맞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이 도달하는 최종의 발달 수준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예요. 그렇죠? 어른이라고 다 도덕 수준이 높은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콜버그는 남성은 권리와 규칙, 여성은 책임감을 중시하는 형태로 우리가 이제 여성의 경우는요, 타인에 대한 배려, 관계 혹은 사람에 대한 책임감 이런 걸 중시하거든요. 근데 콜버그는 그런 걸 무시했다라는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은 이러하고 여성은 이러해 이게 아니고 그냥 논리적인 근거와 그 타당한 생각 이런 거 있죠. 왜 옳다고 생각하는지 요거 하나만을 기준으로 딱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자는 잡스러운 걸 너무 따져 이러면서 남자가 도덕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남녀를 구분해서 좀 이렇게 서로 속성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한 건 아닙니다. 자, 콜버그 이론은 도덕적 행동이나 감정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도덕적 사고를 무시한다. 거꾸로예요. 도덕적 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왜 그렇게 하는가에만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인지 수준이 상당히 높아서요. 행위 옳고 그름에 대해서 도덕적 사고 수준이 되게 높은 되게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도덕적인 행동을 많이 할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도덕적인 논리를 잘 따지는 것과 그 사람이 그래서 도덕적인 행동을 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건 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감정 있잖아요. 여성들의 도덕 판단에는 사실 감정이라는 이슈와 관계 이슈가 있지만 콜버그는 그런 걸 별로 고려하지 않았잖아요. 너무 여기에 치중을 해서 행동의 문제나 감정의 문제를 콜버그는 도외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15번도 틀렸고요. 자, 콜버그의 전인습, 인습, 후인습이 있는데요. 후인습은 특정 시대, 특정 집단, 특정 사회 안의 규칙에 매이지 않고 인류의 보편적인 윤리 원칙, 개개인의 확고한 윤리 원칙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개인 상호 간의 대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네가 싫은 거, 그러니까 네가 남들한테 당하기 싫은 짓은 너도 남들한테 하지 마. 이런 얘기거든요. 요건 뭐죠? 3단계예요. 3단계는 1, 2, 3, 4, 5, 6이라 3단계는 인습적 수준에 해당하니까 후자를 빼야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과 질서 단계 있잖아요. 사회에서 합의된 법을 따르자라고 얘기하는 건 4단계예요. 4단계도 3단계에 마찬가지로 인습적 수준에 해당하기 때문에 17번도 옳지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자, 그래서 사실 제 수업이 조사론도 그렇고 이제 인행사도 그렇고 계속 기출 그리고 OX를 풀어드리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시간을 조금 더 많이 잡아먹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 시간만으로 보면 이게 조금 길어서 저도 여러분들 짧은 강의 선호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짧게 가기 위해서 문제를 다 빼버릴까라는 고민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문제를 잘 푸는 거거든요. 그래야 합격하는 거라서. 그래서 문제를 어떤 문제를 잘 풀어야 되죠? 예, 기출 문제를 잘 풀어야 앞으로 또 나올 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없으니까 기출은 나중에 풀어야지 후다닥 개념만 휘리릭 가는데 너무 몰두를 하면은요 나중에 공부하고 나면 외울 개념들이 너무 많아서
뭘 공부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단계마다 내가 공부한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 5장 인지발달 그리고 도덕성 발달에 대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